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밑돌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시장을 움직일 추가 재료 역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침묵 기간이 시작되면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마존이 구글에 이어 자체 칩 전략을 강화하며 엔비디아 생태계로 본격 합류했습니다. 차세대 트레이니엄4와 그래비톤 CPU 등 주요 칩셋에 엔비디아의 엔브이링크 퓨전을 통합해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메타는 5년간 100조 원 손실을 낸 메타버스 사업을 대폭 축소하며 내년 관련 예산의 30% 삭감을 검토하고 리얼리티 랩스 중심의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LG그룹 계열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에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AI 인프라 투자가 100조 원을 넘는 만큼 LG그룹의 연간 수주액도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노동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없었던 상태였고요. 오히려 메타랑 엔비디아가 주목을 좀 받았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메타버스 사업의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그 비용을 AI 글래스나 AI 챗봇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젠슨왕 CEO 발언 덕분에 어제 데이터 센터, 양자, 원전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큰 뉴스 없이 보합 수준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처럼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묶여 있기도 했고요. 물론 종가상으로는 풀리긴 했지만 20%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상승 배경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평균치로 보면 80에서 90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100조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근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월가에서는 올 한 해 내내 크게 상승을 좀 보였고 특히 11월 후반부 들어서 힘을 좀 보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횡보세를 보이더라도 놀랍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시장은 25bp 인하에 대해서 크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조언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하면서 전략들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매크로 이슈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준 금리 인하 초읽기입니다. 일단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선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노동 지표가 나왔지만 큰 반응이 있진 않았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이제 혼조 속에 이제 마감됐다라는 게 이제 어제 이제 밤사이 증시 평일 것 같아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 S&P 500 지수는 0.11%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도 0.22% 상승했고 반면에 다우 지수는 0.17% 정도 밀리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뭐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가상자산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한때 0.5%까지 밀리면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8만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8만 달러 밑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다시 올라서 이제 사실상 화요일 초반부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9만 달러를 계속 지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말씀하셨던 점 무엇보다 연준의 행보, 즉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제 인력 업체가 어제 이제 챌린저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들이 감원 계획이 올해 들어서 100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과 인공지능 도입 그리고 관세 부담 등이 고용 축소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발표를 했었죠. 민간 고용 업체인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노동시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월가에서는 이제 12월 10일 날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어쨌든 인하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노동시장의 지표 가운데 하나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을 다소 안심시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1월 29일 끝난 한 주 동안의 신규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이 기준 조정 19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2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게 2022년 9월 이후에 어쨌든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예상치인 22만 건보다 이제 크게 밑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나올 뭐 경제 지표는 그렇게 큰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FOMC가 아마 좌우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으로 어제 보시면 세일즈포스가 이달 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돈의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할인형 소매업체인 파이그 빌로우 역시 상당수 이제 월가의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3% 가까이 뛰었고요. 전날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나스닥은 상승을 했지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약간 약세를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하고 있지만 MS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브로드컴 등이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AI 대장주들의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다음 주 연준 금리 인하 여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연말까지 재료 소화와 조정을 병행하면서 방향성을 아마 모색하는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약간 관망하시면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이제 하시는 쪽이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팀쿡 오른팔 메타로이고요. 메타하면 AI 인재 영입에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애플의 핵심 인터페이스를 책임졌었던 수석 디자이너를 메타로 영입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한 거고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일단 그 메타는 방향성을 좀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잘 되는 사업을 하고 일단 하드웨어 쪽에 좀 더 디자이너적인 것. 이번에 이제 메타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환경이나 웨어러블 기계가 상당히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나 봐. 판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애플은 이게 좀 위기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시험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메타가 데려간 인물은 알란 다이라는 사람입니다. 애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책임져온 최고 디자인 임원입니다. 2015년부터 애플의 이제 디자인 팀을 이끌어온 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X와 애플 워치, 비전 프로 헤드셋 그리고 최근 운영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이제 디자인해온 인물입니다. 애플이 제품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결정해온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메타에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다이의 빈자리를 1999년부터 모든 애플 인터페이스를 해왔던 스티븐 르메이가 이제 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변화가 없다고 이제 지장이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타가 이제 다이를 영입
하는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인터페이스 총괄 최고 디자이너로 어쨌든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최우선 과제로 메타의 소비자용 기기 AI 중심의 어쨌든 기기들을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음성, 제스처, 인터페이스 같은 상호 방식에서까지 전면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직함은 그래서 리얼 랩스 최고 디자인 책임자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기는 올 12월 31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뼈아픈 인재 유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전 COO죠. 제프 윌리엄스 그리고 AI 책임자인 존 지안 안드레아가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칩 설계자인 조니 스루지도 이제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상당수 4-5명이 이제 한꺼번에 떠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충격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애플이 어쨌든 전날 마이너스 1.2%, 2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 메타는 뭐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인재가 들어온다는 소식과 함께 3.42%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은 이런 게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는 메타가 본격적인 AI 하드웨어에 변신을 초석을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상징적인 UI 디자이너를 품은 메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핵심 인재 이탈을 겪고 있는 애플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는 밤사이에 사업 축소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죠.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가 앞으로 메인 사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이 비용들을 AI 글래스나 AI 챗봇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5천억 쓴 이유이고요. 오픈 AI가 이번에는 지역 사회를 향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게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기로 한 건데요. 오픈 AI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라.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가장 많이 약간 이상하다, 새롭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방식입니다. 교육이 에세이나 이런 걸 쓰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샘 올드먼도 이런 부분들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최근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에서 이제 공익재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가 비영리자는 People First AI 펀드라는 이름으로 첫 대형 그랜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208개 비영리 단체에 총 4,050만 달러를 나눠주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술교육, 재향균인 그리고 정신건강, 그리고 원주민의 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 단체 등 AI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까지 이제 폭넓게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AI 시대에 지역 공동체를 버려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번 그랜트는 어쨌든 오픈AI가 지난 7월 예고했던 5천만 달러 가운데 어쨌든 피플 퍼스트 AI 펀드의 1차 집행분입니다. 그래서 3,000개가 넘는 단체가 지원을 했고요. 이 가운데 208곳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남은 950만 달러는 정신건강의료 그리고 AI 회복 탄력성 등 분야에서 이제 변혁적인 AI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라운드에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발표는 오픈AI 기업 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긴 협상 끝에 오픈AI는 더 전통적인 영리 구조를 택하는 대신에 비영리 단체의 영리 법인을 약 26%를 넘겼습니다. 그 지분의 가치는 1,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회사는 이 덕분에 어쨌든 비영리 단체의 공익재단을 위한 투자를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초거대 AI 모델의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 이익의 일부를 끌어와서 시민단체와 지역단체에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다만 이제 이번 4,050만 달러 재단의 부분 가치에 비하면 맛보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AI는 재단 앞으로 2,500억 달러를 건강과 AI 리스크 대응에 투입해야다고 밝히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천만 달러고 처음에 투자했던 거 5천만 달러고 2,500억 달러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이제 쏟아붓겠다는 건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의 소송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기업의 직접적인 지역 공동체 인프라, 교육, 정신건강, 비 부분에 대했다는 게 처음 시작했다는 게 이정표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AI로 번 돈으로 어디 어떻게 되돌릴지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에게 기부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만난 엔비디아 젠슨 황이고요.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중국을 향한 칩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일단 기사상으로는 H20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긴 한데요. 중국 수출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 황 CEO는 어쨌든 중국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뭐 H20이든 2002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고 시기 부분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젠슨 황 CEO가 마주 앉았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AI 칩을 어디까지 어느 나라에까지 팔 게냐라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 이제 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중국에 파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 회동을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황 CEO를 일단 영리한 사람으로 추켜 세워줬습니다. 수출 통제와 중국으로 나가는 칩 종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묻자 황 CEO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떤 칩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행 정부는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H200 칩은 뭐 최신 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고성능 AI 칩이라서 충분히 이제 중국 쪽에서 환영한다고 하는데 수출 허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AI 역량과 글로벌 반도체 판도가 이제 적잖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황 CEO는 이날 이 자리에서 워싱턴에서 상하원 의원을 또 만나서 주마다 있는 제각각의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 칩을 미국 고객에게 우선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도 만드는데 이것도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도입이 되면 글로벌 AI 시장에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을 겨냥한 거고요. 엔비디아 칩이 수출 제한 국가로 이제 몰래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황 CEO는 특유의 비율을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AI GPU가 2톤에 달하는 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15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그리고 20만 개가 쓰는 한 대당 300만 달러의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밀수해서 축구장 하나를 채울 만큼 가득 가져간다는 얘기라는 건데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놓으면 축구장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수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비유를 하는 거고 이게 뭐 GPU 우리가 이제 뭐 게임에 쓰는 GPU 하나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AI 패권과 국가안보 그리고 이제 수천억 달러가 걸린 반도체 문제이다 보니까 젠슨 황 CEO도 이제 예민한 것 같고 명확한 답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서 계속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젠슨 황과 엔비디아 CEO와 이야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있는데 향후에도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은 못 얻었다. 시원한 답은 못 얻었다는 게 오늘의 아마 협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밤사이에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전면 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도 약간의 좀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젠슨 황 CEO 발언 덕분에 어제는 양자 쪽,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으니까 오늘 시장 열리고 나서 관련주들 같이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인텔 네트워크 사업 매각 보류이고요. 한동안 쪼개서 팔겠다라고 했었던 인텔의 네트워킹 사업부를 결과적으로는 그냥 두기로 결정을 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사정이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인텔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좀 달라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알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네트워킹 엑시 사업부 NEX를 이제 분리 상장하거나 지분 매각하려는 계획이 이제 공식 철회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인텔이 이 사업부를 따로 떼어서 이제 외부 투자자 방안을 추진했었고 에릭손이 어쨌든 파트너로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통신 장비인 에릭손이 유력한 전략적 투자로 거론이 되면서 지분 입수를 협상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인텔은 이번 발표에서 에릭손의 논의를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이 바뀐 데는 이제 인텔의 주머니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 여름까지만 해도 인텔은 미국 정부로 이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지분 투자를 박바꾸면서 투자 결정을 했었고요.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까지 합쳐서 총 7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유치가 됐습니다. 사실상 국가 글로벌 자본이 동시에 이제 인텔 살리기에 나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 CEO 이제 리프탄 역시 취임 직후부터 인력 감축과 설비 투자 그리고 구조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이런 구조조정 일환이었는데 막상 현금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또 다시 보자라는 것과 NEX를 분리하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두면서 실리콘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을 촘촘히 통합하는 AI 데이터에 아우르는 솔루션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에릭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사의 이동통신 장비의 상당수가 인텔 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재정적으로 흔들릴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이제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요 사업부를 살려주는 것이 중요했지만 인텔이 내부 보유를 선택하면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텔은 뭐 그렇지만 인텔이 많이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돈이 들어왔지만 왜냐하면 TSMC라든가 삼성전자에 여전히 뒤져 있고 제가 볼 때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고 있고 어쨌든 자신들이 어쨌든 엔비디아가 투자한 만큼 이 부분의 속도를 따라가겠다는데 기술이 안 됩니다.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볼 때 큰 그림은 TSMC의 미국 공장을 나중에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 왜냐하면 이게 인위적으로 구조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막대한 외부 자금을 바탕으로 핵심 사업과 네트워킹을 묶어서 다시 한번 원팀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AI 데이터 시스템을 반등을 좀 노리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인텔은 워낙 적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이 받쳐주게 되면서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분 인수를 논의를 해왔었던 스웨덴의 통신 기업인 에릭센과의 협상도 종료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키워드까지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대신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갖고 있는 역량이 무기인데요. 지금 대신증권은 현대 오토에버를 지금 이 회사가 이미 가진 역량 자체가 경쟁력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인데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은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현대오토에버는 이른바 치킨회동 이후에 시장에서 보는 눈이 좀 확 달라졌습니다. 10월 30일 잘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만났는데요. 이 회동을 기점으로 시장에서는 AI 팩토리,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같은 키워드들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도 그때부터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킨 해동 이후 지금까지 약 38%나 급등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은 2026년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로봇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한 줄 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오토에버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현대차 그룹의 IT 전담팔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IT 회사만은 아닙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데이터 센터를 국내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독일까지 총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 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 메타플랜트의 경우에는 500억에서 600억 원 규모의 실적을 낸 사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차량 제어기와 반도체 기판 소프트웨어, 그리고 현대차의 SDV 전략을 뒷받침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은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을 두고 사업 확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현대오토에버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와 관련해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도 역시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GPU 대량 구매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 GPU 5만 장 도입에 있어서 과연 이 오토에버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가 시장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GPU 구매는 현대차와 엔비디아 사이의 일이고 현대오토에버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활용 모델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GPU를 단순 유통하는 모델이나 혹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모델, 여기에다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 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GPU 5만 장을 살펴보면 지금 시장 추정가로는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실제로 열릴 수 있는 굉장히 덩어리가 큰 사업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로봇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학습 시스템, 로봇 관제, 스마트 팩토리 SI 이런 영역에서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발 뉴스가 좀 큰 영향을 줬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년쯤에 내릴 것이다,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까지 가졌습니다. 어제장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역시 반응이 컸고요.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로봇을 움직이는 시스템, 로봇 학습이나 관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로봇 SI 이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로봇 산업을 키우기 시작하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생태계 안에서 지금 현대오토에버의 역할도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SD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인데요. 지금 SDV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거의 모든 기능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무선 업데이트나 자율주행 기능 업그레이드, 그리고 차량 내 콘텐츠 서비스 등 이 모든 서비스의 기반이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만드는 주체가 지금 현대오토에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도 스마트 팩토리나 SDV 관련 프로젝트가 지금 프로젝트 단위 예산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현대오토에버의 변곡점으로 꼽히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합니다. 단기적인 사업 모델보다는 이미 가진 역량 자체에 주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당장 눈에 보이는 완성된 비즈니스가 많지는 않더라도 현대오토에버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이나 클라우드 기술,
스마트 팩토리, 차량 소프트웨어, 여기에다가 로봇과 SI 역량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 사업 확장과 함께 한꺼번에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2026년 상반기에는 지금 로봇,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모멘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하는 그런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의 어제장 주가 살펴보시면은요. 사실 어제장에서 27% 급등하면서 28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이미 대신증권이 앞서 제시를 했던 목표 주가 25만 원을 훌쩍 넘어선 수준이고요. 특히나 어제 장중에는 이제 미국의 로봇 산업 육성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도 약 7조 8,800억 원까지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그룹주 전반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킨해동 이후에 AI와 로봇,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그룹 내에서도 지금 관련 핵심 역량들을 이미 갖춘 회사인데요.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을 내년에 평균 한 80에서 90조 원 정도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100조까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해서 현대차도 슬슬 이제 무빙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 전반적인 내용들 GM 중심으로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한 공대지 유도탄이 이제 천검입니다. 2차 양산 소식이 들어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기대감에 대한 실태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삼성이 제조 본능을 되찾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DS 부문이 최근 HBM4 수율과 성능 검증의 최종 관문인 PRA를 통과한 바가 있죠. 이는 이제 대량 양산을 해도 된다라는 내부 인증이 끝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술 방식입니다. 10나노급 6세대 D램 위에 파운드리의 4나노 로직 공정 베이스 다이를 결합했는데요. AI 연산에서 가장 어려운 발열과 속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기술 확보에 더해서 수익선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HBM4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40에서 42조 원인데요. 내년에는 84에서 105조 원까지 늘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DS 부문만 최대 93조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왜 한 번에 삼성전자로 쏠렸는지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제조 경쟁력이 다시 삼성의 실적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뉴스들이 새롭게 붙어주게 되면서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또 마이크론이 소비자 메모리 시장 철수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결정으로 앞으로 시장 구도가 다시 한번 삼성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소비자용 PC D램, SSD 등의 크루셜 브랜드 제품 판매를 2026년 2월까지만 유지한 뒤 철수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공급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AI 데이터 센터용 HBM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익이 낮은 소비자 D램이나 SSD를 버리고 수익성이 높은 HBM 전선으로 총력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일단 경쟁자 수가 감소하면요, 가격 교섭력과 물량 배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공급 안정성이 더 높은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안에서 결국 삼성이 또 한 번 시선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HBM과 GDDR 그리고 LPDDR을 모두 크게 가져가는 유일 기업입니다. 특히 구글 TPU는 GPU와 다르게 HBM과 일반 D램을 균형 있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삼성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마이크론이 빠진 자리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이 더 이득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판이 깨끗하게 재정렬되면서 삼성에게 수요와 평판, 가격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밀어주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네, 3강 구도에서 마이크론이 빠지게 되면 나머지 두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 구조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급상으로 살펴봤을 때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이틀은 들어오고 이틀은 빼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시계월을 넓게 해서 11월까지 보면 그래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강하게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은 수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HBM4 품질 승인과 D램 가격 상승이 완벽하게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외국인 수급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서긴 했습니다. 12월 들어서만 삼성전자의 주식을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조 원 넘게 팔았던 외국인이 한 달 만에 태세를 바꾼 건데요. 시장이 먼저 앞으로를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 힘으로 최근에 코스피가 다시 4천선을 회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고 현재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을 유지해주면서 11만 전자에 대한 재도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 대한 회복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HBM4 출하 직전 단계까지 오면서 수요과 성능을 충족한 데다가 HBM뿐만이 아니라 AI PC에 들어가는 LPDDR5X 시장도 1위, 엔비디아 루벤 CPX에 들어갈 GDDR7도 1위고요.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도 지금 삼성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장이 넓어질수록 삼성은 여러 갈래에서 동시에 이익이 커지는 구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기대감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벌써 19조 원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시장 추정치보다 한참 높은 숫자인데요. 특히 이 안에서 D램 3사 중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HBM4 양산과 함께 주가 차별화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4가 탑재되는 루빈 GPU는 당초 내년 2분기 중에 출시 계획이었는데요. 일정이 지금 다소 지연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 출시가 유력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 수급과 실적 모멘텀, 기술 기대감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밀어주는 국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맥쿼리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코스피를 6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부터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무빙이 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한국 GM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한국 GM은 이제 철수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번에 관세 인하 적용은 한국 GM에게 숫자로 바로 체감이 되는 호재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일단 미국 정부 관보를 통해서 좀 게재됐는데요. 어제가 정식 확정일이었습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표한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미 반출된 차량에도 낮은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현대차는 물론이고 현대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산 차량을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인 한국 GM이 큰 수혜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97%를 수출하는 구조라서 관세 한 번의 비용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되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GM은 기존의 한국산 차량 관세 비용을 약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까지 예상했는데요. 이번 인하로 인해서 내년에는 10억 달러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안에서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로 올해 3분기에만 1조 8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인하로 큰 짐을 덜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GM CFO도 내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한국 생산 이유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는 철수설 이제 접는 건가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GM 분위기는 철수설이 조금 더 고개가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내 기반을 줄여가는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됐는데요. 우선 한국 GM은 최근에 직영 서비스 센터 9곳을 내년 2월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세종부품 물류센터의 외주화, 즉 기존 인력을 모두 내보내고 협력업체 방식으로 돌리려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노조와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속 가능한 한국 GM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노조는 이 한국 GM이 최근 임단협에서 합의한 서비스 센터 유지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는 내수 시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철수 수순의 첫 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도 내수 판매가 먼저 급감하면서 구조조정이 이어졌던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 노조는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한국 GM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실까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 GM이 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을 지속했다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업망과 AS망을 축소하면 차를 사는 고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까지 크게 제기됐습니다. 차는 AS 신뢰가 무너지면 브랜드 전체가 흔들리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에서는 GM의 철수는 설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라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즉 관세 인하로 수출 경쟁력은 지금 좋아졌지만 정작 한국 시장 기반은 계속 빠져나가는 엇갈린 움직임이 불안감의 근원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핵심은 한국 GM이 정말 한국을 떠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좀 맞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들이 좀 마련 중인 건가요? 네, 일단 회사의 차원 입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GM은 철수 가능성에는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직영센터 매각이라든지 부품 물류 외주화는 단순한 경영 효율화일 뿐 국내 사업 축소나 철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 GM 영업과 서비스 부문 부사장은 전국 380여 개 협력센터가 이미 90% 이상의 AS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센터의 역할은 크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글로벌 포진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GM은 한국을 고품질과 보급형 SUV 생산기지로 계속 활용하고 있고 대규모 수출 실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시각입니다. 한편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노조가 우려하는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철수를 예단하는 건 성급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큰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을 전략 생산기지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금융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망 축소나 자산 매각이 산업 생태계에 직접 타격을 주지 않도록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GM을 둘러싼 상황은 단순한 철수냐, 잔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면 한국에 남을 것인지, 정부는 무엇을 지켜낼 것인지 이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단계입니다. 네, 일단 관세 인하로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해 볼 텐데요. 독자 개발한 공대지 유도탄인 천검이 2차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천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무기고 또 이번 2차 양산이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천검은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를 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해서 지난 2022년 개발을 끝낸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실전 성능이 확실합니다. 이중 모드 탐색기로 주 야간 모두 대응이 가능하고 유선 데이터 링크로 전파 방해 걱정이 적으며 사거리와 관통력은 미군 헬파이어급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쏘고 끝이 아니라 발사 후에도 목표를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장을 누비는 헬기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이번에 방사청과 맺은 계약 규모는 2차만 2,254억 원입니다. 1차 계약까지 합치게 된다면 총 3,877억 원입니다. 2028년까지 본격적으로 군에 공급되면서 이제 개발 성공이 아니라 실제 전력화 단계로 올라섰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개발 중인 상륙 공격 헬기에도 천검 장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향후 추가 물량은 거의 예약된 분위기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또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계약까지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단순한 양산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군의 전력 자립과 그리고 더 큰 시장으로의 도약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형 방어체계의 핵심 축을 더 단단하게 맡아가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수로는 일단 확실히 좀 기반을 다져나가는 모습이고요. 해외 시장도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자주포 이야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천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멘텀은 좀 아직 부족하지만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이미 해외 여러 곳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모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무기이기는 한데요. 이 안에서의 핵심 전략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선 최근 스페인 현지 매체 가스페인 육군의 대규모 포병 현대화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K9 자주포의 주요 후보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거론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 규모는 최대 7조 7천억 원, 자주포 128무문이 대상인 만큼 한화가 이미 확보한 K9 글로벌 레퍼런스에 천검까지 이번에 패키지로 들어갈 경우 육군 전력 패키지 수출 모델이 굳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K9 자주포로 문을 열고 유도탄과 방공까지 확장하는 다층 수출 전략의 중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검이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성장성 있는 시장으로는 중동 시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역할을 중동 시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천검이 진짜로 빛날 무대는 바로 중동이라고 합니다.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약 3분의 1이 몰린 시장인데요. 긴장 고조와 군 현대화 속도가 동시에 빨라지고 있고 러시아 제재 이슈로 대체 공급선까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운 상황이고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서도 K9 자주포와 천무, 통합 방공체계와 함께 천검까지 직접 소개됐었는데요. 이미 몇몇 중동 국가들과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특히 장갑차 타이건과 결합한 천검 탑재 패키지 수출 전략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리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즉 공중에서 지상, 방공까지 한 나라의 전력을 통째로 한국에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한국 방산태계의 시장 확장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산 K9 자주포, 천무에 이어서 천검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수출 모델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 천검은 새로운 무기 개발 성공을 넘어서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무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검이 첫 수출 실적을 만게 된다면 한화가 해외 매출 구조에서도 이 천검이 새로운 수익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단순하게 단일 무게 판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력 체계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들이 통할 수 있을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전일장에서는 사실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또 간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심이 좀 작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PC 지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또한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던 코스피였는데 그래도 4천선을 사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 시총이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자동차주 그리고 로봇주들이 시장을 좀 지탱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제는 12월에 첫째 주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듯 했다가 또 어제에서는 코스피에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어제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12월 시장이 좀 생각보다는 좀 괜찮게 흘러갔다가 어저께 또 하루 이제 빠지니까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연말까지 저는 시장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천선을 넘어서 4,100포인트 가까이 가면은 위쪽에서 당연히 좀 눌림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 조정이 나와서 3,900포인트에서 또 3,900포인트 정도까지는 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고점을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기준도 3,316포인트입니다. 잊어먹지도 않는데요. 3,316포인트인 코로나의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도 전고점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려고 트라이하다가 뛰어넘다 보니까 4,200포인트까지 갔듯이 지금 코스닥은 분명히 전고점을 넘을 만한 타이밍과 수급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 전고점을 좀 넘어간다면 천스닥 이상, 제가 봤을 땐 1,2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 많은 기회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약간은 좀 시장에 코스피가 좀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저는 1,47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이 좀 빗나가면서 어저께 1,473원까지 좀 올라갔고요. 오늘 코스피 야간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코스피는 좀 더 좀 눌려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시장은 좀 매기가 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하락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강보합권의 빨간불 좀 켜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밤에 이슈들을 좀 살펴보자면 메타가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정리하고 AI 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 전일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발 좀 악재가 조금 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메타의 이야기가 좀 AI 내러티브를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전체 돌아가는 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판에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가 한창 유행일 때 오히려 메타라는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메타버스의 진심이었던 메타가 지금은 AI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 AI 버블론이다 이런 거를 저는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메타도 AI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 칩도 갖다 썼다가 구글이 TPU를 개발하니까 구글 칩도 주문해가지고 자기네 거에 붙여봤다가 메타라는 기업의 특성상 저커버그 위주로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요. 뭐 여기 했다가 잘 안 되면 빠르게 포기하고 또 신사업으로 바로 추진을 하고 그런 좀 탄력성이 좋은 기업이 그러한 발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라는 건 정말 예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AI 쪽에 대해서 M7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속해서 뭐 버블론이 있지만서도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러한 재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메타의 소식이 어느 정도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는 이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엔비디아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막겠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엔비디아 진영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봐야 될까요? 뭐 유의보다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어떤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중국 시장에 납품을 못하는 게 좀 뼈아프긴 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우리가 진출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냥 중국한테 그 시장을 뺏기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나름대로의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좀 받는 거는 기정사실은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뭐 SK 하이닉스가 HBM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D램도 기타 등등 뭐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의 눌림, 부침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앞으로 밑으로 끌어내릴 거다라는 정도의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 수출이 좀 금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약간 깃든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도 살짝의 조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로봇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트럼프발 호재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가는 모습들이 어제장에서도 보여졌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전통 로봇주 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동차에다가 로봇 모멘텀이 붙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미국발에 좀 좋은 재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방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셨다시피 로봇주들을 선정할 때의 선정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피지컬 AI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면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로봇 기술, 그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모터를 합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 뭐 종목 중에서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도 원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액추에이터 기술을 로봇에 접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상한가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로봇에 꼭 부품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로봇에 꼭 완성품으로 가야 된다 그것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로봇주들을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의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많습니다. 뭐 손가락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관절인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는 모터, 그리고 로봇을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배터리 팩 회사, 이런 회사들을 좀 쪼개볼 수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납품 이력을 좀 찾아보시면요. 어떠한 대기업에 어떻게 잘 납품을 했는지 공시를 다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간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의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제가 말한 배터리, 아니면 로봇 완성품 이런 기업들이 어떠한 대기업 그룹에 그리고 그 그룹의 공장에 어떻게 납품을 했는지 납품 이력을 좀 찾아보신다면 로봇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기업이 좋고 어떤 기업이 나쁜지 꼭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라는 테마 자체는 현재 미국발 테마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말 아니면 길게는 내년 연초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요즘입니다. 그런데 굳이 전통 로봇주나 자동차 부품 이렇게 이분화해서 나누기보다는 로봇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 안에서의 납품 이력들 찾아보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전 프리마켓에서도 현대 오토에버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전통 로봇주들도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좀 엇갈린 흐름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작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일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좀 약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높아졌지만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 약간의 경계심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PCE 지표도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찍히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연준의 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는 좀 엇갈린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빠지면서 4,02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9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반도체 투탑도 함께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빨간불,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의 조정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2%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미 상원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좀 발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에게는 일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1.5%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된 LG원팀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는 ABL 바이오만 지금 6%대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1.3%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알테오제는 이제 임시 주총을 열고 코스피 이전을 결정할 예정이니까요. 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다음 차기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지 코스닥 내에서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약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에서는 이 로봇주들의 상승 속에서 함께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장 안에서도 지금 0.4%가량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장의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 나홀로 매도세를 좀 연출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만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이 조금 엇갈린 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들,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코스닥을 좀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외국인이 사실 코스피에서는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코스닥에서는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세요? 일단 우리가 장전에 좀 예측했던 대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아마 이런 현상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000선을 넘어서 4,100을 다가간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오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933포인트, 이게 시가총액 총 500조를 넘는 금액인데 포인트인데요. 933포인트를 넘어간다면 당연히 1000포인트를 가겠구나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시장이 꼭 뭐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이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의 완급 조절을 좀 하면서 키 맞추기를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요즘 따라서 LG그룹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전자 그리고 LG 지주사까지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LG AI 원팀이라고 하죠. LG 쪽에서 만든 AI 원팀인데 국가대표 팀인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기술력이 들어가는 걸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스탁포인트 시간에서도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풀어드렸는데 LG전자는 물론 가전업체지만 가장 잘하는 건 에어컨입니다. 그 에어컨에서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조 시스템입니다. 공조 시스템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공조 시스템은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LG전자가 당장은 재미가 없겠지만 분명히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LG전자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일단은 95,000원짜리가 굉장히 좀 버거워 보였는데 95,000원은 오늘 갭상승으로 좀 특별하게 좀 올라서면서 이렇게 간다면 위쪽으로 105,000원, 11만 원대까지는 좀 열려 있으니까 좀 진득하니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은 로봇 쪽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급이 부족해서 그런지 바이오가 가면은 로봇이 잠깐 쉬고요. 로봇이 가면은 바이오가 잠깐 쉽니다. 둘 다 같이 가는 경향을 본 게 한 이번 주 화요일밖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바이오와 로봇이 코스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가려면 어쨌든 우리의 포트에는 한 절반 내지 40% 정도는 바이오와 로봇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오늘은 수급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FOMC 금리 뭐 이렇게 발표도 나고 거기다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뭐 이런 것들의 주요 지표들이 다음 주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특히나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라서 전체적인 수급은 많이 변동이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코스피에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코스닥에선 외국인들이 파는데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LG그룹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LG전자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LG전자에 좀 발목이 잡힌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상승을 좀 탈출의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AI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끌고 가도 괜찮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장은 AI가 붙으면 위로 갑니다. 네,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에는 어쨌든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LG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공조 시스템이거든요. 공기를 순환시켜서 냉각시키는 거.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저는 LG전자는 좀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LG전자가 주가가 좀 떨어질 때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관세 협상이 됐을 때 사실은 LG전자는 위쪽으로 더 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LG전자가 만드는 가전제품, 특히나 세탁기나 에어컨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쨌든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LG전자도 같이 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만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LG전자는 약간은 좀 논외의 종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뭐 그 관세는 차치하더라도 지금은 AI 쪽에 대해서 이렇게 재료가 묻어난다면 저는 그중에서도 LG전자가 가장 탄력성이 좀 좋게 위쪽으로 이제는 좀 방향을 좀 틀어지 않을까. 오늘의 추가 상승이 좀 중요했는데요. 오늘 자리로 봐서는 일단은 좀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LG전자의 AI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끌고 가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 안에서 과연 어떤 AI 관련 좀 논의들이 나오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예측하면 참 좋겠지만 뭐 그 정도의 연줄은 닿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예측의 영역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정희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돼 있는 포트가 오픈 AI 쪽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시장은 지금 오픈 AI는 뭐 끝났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이제는 구글의 제미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큰 기업으로 좀 살펴본다면 아마도 이제 손정희 회장님과의 얘기 중에 뭐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AI 가속기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대기업으로 본다면 삼성 SDS라든지 LG CNS도 어저께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LG CNS 뭐 아니면은 요즘에 잘 가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순항을 받으면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오전 중에서도 지금 한 2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AI 테마가 없이는 이 시장에 절대로 재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도 일단은 그 이제 손정희 회장과의 면담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을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희 회장의 회동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관련된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장에서는 장중에 코스닥 시총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발적인 모습인 건지 아니면은 연말 혹은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정부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원래 좋아 보였는데 정부 정책이 붙으니까 부스터를 얹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 코스닥은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시장의 비중이 되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대형주만 가기 시작하면 코스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단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코스닥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도 여러분들 그냥 막 남들이 관심 없는 코스닥 종목 그럼 나 들어가 볼까? 이게 아니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을 한 50위권 안쪽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만 갔듯이 코스닥에서도 대형주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을 지켜보신다면 저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그럼 단기적인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키맞추기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체 쪽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마이크론이 이제는 HBM 사업에 좀 올인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 점유율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삼성과 마이크론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 뉴스를 보고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마이크론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일반 디램은 안 만들고 HBM 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지금 일반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됐죠? 높아요. 네, 가격 지금 바닥에서부터 6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임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HBM을 해가지고 마진율을 높이는 것보다
디램을 지금 팔면은 마진율이 5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디램을 뭐 더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이 만들던 거 계속 만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이 HBM으로 가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캐파가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저는 낭설이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그건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재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디램 쪽에 대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내년 26년까지도 충분히 좋은 주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요즘에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일 뿐 더군다나 만약에 이렇게 쉬어간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마이크론이 HBM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디램의 그런 생산을 좀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빨간불 들어와 있지만요, SK 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좀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뉴욕 증시는 큰 뉴스 없이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FOMC나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약보합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에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도로 돌아선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도 지금은 마이너스권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크진 않지만 일단은 빼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 주말 효과죠. 네, 주말 효과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지난주에 이제 좋다가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좀 탄력을 잃은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당연히 환율.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의 고용 지표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3대 지표가 뭐야? 3대 지수가 모두 다 이제 혼조세를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지금 주명을 하고 있겠죠. 물론 페드워치에서는 뭐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금리를 뭐 25bp를 낮출 가능성이 뭐 87%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제 뇌피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코로나 때 연속으로 대짝 틀렸습니다. 이제쯤이면은 뭐 금리 인하하겠지, 이제쯤 인하겠지. 완전히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가 또 반영이 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문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동안의 어떤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가격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금리 인상 인하 여부에 대해서 동향을 좀 체크할 때는 이 페드워치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사실은 이제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뭐 전주에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코스피가 계속 잘 못 가는 이유는 연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효과가 있고 연말 효과가 있고 뭐 분기말 효과가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기말 되면은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들 뭐 그러니까 기존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때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다음 달이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또 이연되는 효과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매수세가 강해진다든지 아니면 발표 직후에 급락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해봤을 때 파란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4,000포인트 이상을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계속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이제 코스피 4,0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수급이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은 뭐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전히 강달러가 좀 유지가 될 전망이 좀 크고 또 미국 증시도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8일 날, 12월 18일 날 이제 일본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첫 번째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당장 다음 주 과제고요. 그 다음 주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이제 올리냐 안 올리지 않냐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국가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세게 들어가는 증시가 또 이 한국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만약 청산된다, 뭐 여기 이제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규모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나 박살이 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없었어. 얘들도 사고 팔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없었어. 그러면 증시에 빠지려고 해도 안 빠지겠죠. 그쵸. 그리고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임금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서도 이제 정부 노조 측에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게 30년 동안 월급이 똑같냐, 연봉이 똑같습니까? 세상이 바뀌고 지금 물가 올라가는데 이제 드디어 인상합시다. 이 얘기가 이제 기시다 총리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봉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연봉이 인상되면 당연히 물가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로 금리를 청산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도 다시 금리를 이제 인상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수 경제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동향들이 이제 뭐 해외 자산들에 대한 매각 순위로 넘어갈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스피 5천까지, 6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뭐 JP 모건의 보고서를 좀 참고해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대비했을 때 대한 어떤 기대 수익보다는 한국 증시의 탄력이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패닉셀에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1분기까지 꾸준하게 매집할 수 있는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이번 달에 가장 큰 전략이 되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봤고요. 지금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하나 눈에 띄어서 이 종목 보고 테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오늘 정말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도 흐름 좋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121선 위기는 한데 61선 이탈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서 그런 건지 벌써부터 새로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가치가 뭐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쵸. 기업 가치가 더 이제 격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이제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한 달 정도 이제 지금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뭐 우리 지난 고점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50만 원 선까지 미끌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전 고점이 64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5만 원 선까지 갔던 종목이 갑자기 지금 거의 뭐 6분의 1 정도가 빠졌다, 16%가 빠졌다. 이거는 뭐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AI 버블론 이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뭐 SK하이닉스만 빠졌겠습니까? 엔비디아 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시장에 따른 이슈가 나온 건지 기업에 따른 이슈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가격에 대한 어떤 디메리트 작용인 건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에 대한 디메리트는 오히려 해소가 됐죠. 왜?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구글이 TPU를 가지고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독자 전선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GPU가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다시 엔비디아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거를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거는 계좌에 파란불이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SK하이닉스 꾸준히 모아가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이민 전문가님께서도 뭐 지금 반도체 주주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실적 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과잉 생산 얘기 나온다. 왜? 레퍼토리가 항상 2년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격으로 온다. 뭐 이 소리 꼭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것 같아요? JP모건이 하겠죠. 네,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계절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이클 주기를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성장 탄력은 유효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우려하시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알테오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도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크게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가 빠지는 동안에 선전했던 섹터가 어디냐를 물어보면 바이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 거의 이제 끝나가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정 리셋이 나온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 종목을 급하게 계속 들고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전하고 나서 그때 재평가를 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게 외국인 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비중을 너무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종목 교체를 막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한 번 정도는 지금 이제 수급의 동향을 좀 주시하기 위해서 좀 비중을 좀 가볍게 뭐 일부 분할 매도하시는 것은 뭐 전략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또 가지고 계시다가 오히려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알테오젠 시총 1위 종목이 지금 두 자릿수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ABL 바이오가 그나마 강보합 좀 지키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 나타납니다. 지금 시총 상단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대다수 전체 다네요. 전체 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5위까지 체크해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 다 흐름 좀 좋지 않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알테오젠 먼저 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원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트럼프의 대통령의 에너지 규제 완화나 원전 확대는 필수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어제 나왔죠. 어제 그래서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추가적으로 양자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까지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개장하고 나서 오늘 가장 좀 올라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또 건설 쪽이 보입니다. 건설 중소형단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묶여 있습니다.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반영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도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 그래도 간신히 겨우겨우 좀 지켜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52만 원까지 지금 2% 넘게 하락세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총 상단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지수도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료고요. 이쪽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이죠. 그리고 오늘 환율이 지금 1,474원 10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렇게 고환율이 나오게 되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이제 오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방한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장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께서 좀 기대하고 계시는 뉴스들 혹은 좀 나올 만한 부분들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좀 뭐 누가 방한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기대감을 좀 싣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던 부분들을 확인받는 정도다라고 좀 보고 확인 있기 정도.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종목 오늘 뭐 손정희 대표가 온다라고 해서 뭐 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주가가 좀 떨어졌던 거를 좀 회복이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IT 통신 쪽에 굉장히 투자를 또 많이 하면서 한국이 이제 5G 강국까지 그리고 넘어서는 이제 IT 강국까지도 이제 계속 박차를 가를 수 있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뭐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 다 하고 가시겠죠. 뭐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여기서 너무 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안전 지표로 좀 삼을 수 있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에이펙 때 젠스랑 CEO가 와서 뭐 치킨 먹으면서 좋은 얘기 했잖아요. 여기 치킨 맛있다. 반도체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치킨 맛있다 그 얘기를 더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GPU 받았냐 못 받았냐 이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죠. 현대차 그룹이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뭐 전일장에서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근데 왜 갔을까요? GPU 받아서 그렇잖아요. 26만 장 중에서 초도 물량 13,000장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뭐 우리 그래도 소프트뱅크 회장인데 좀 네. 알만한 사람이 뭔가 좀 좋은 거 선물 하나 주고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GPU 지금 초도 물량 들어온 거 지금 어디 쓰인다고 했나요? 정부에서 이거 바로 현대차 바로 쓰세요 이렇게 준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이거 초도 물량 받은 거 대학기관, 연구소 뭐 이런 곳에 이제 먼저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대기업들은 자생력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력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사 자금이 있으니까 당장 급하게 주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하면 너희 돈으로 사라 이 얘기예요. 정말 GPU 지금 더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엔비디아가 돈 주고 사라 이 얘기인데 지금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일단 스타트업도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소버린에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빨리 착공에다가 지금 투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에 대한 배정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엔비디아의 GPU를 받는 걸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AI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대오토가 지금 강세가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FSD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서 이제 행정명령 또 추가로 발의한다 뭐 얘기도 나왔고 거기 이제 자동차 관세 소급이 지금 11월부터 된다. 이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한 방에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율주행도 돼, 로봇도 돼, 그다음에 자동차도 잘 팔려, 네. 여기다가 뭐 AI 센서 짓는 거 이것도 잘 될 거야, 뭐도 잘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가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장 후반이 되면은 조금 이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뭐 비중을 축소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시고 뭐 종목 교체를 하든지 이런 것도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뭐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대차 그룹의 이 AI의 인프라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는 결론적으로 뭐다? 지금 AI 산업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실적 부담감은 적다라는 거예요. 대신 실적 부담감의 대비는 약해졌지만은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단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반도체 시장에 대한 회복세 기대감들이 언제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작년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중순부터 해서 8월인가요? 그때 갑자기 막 반도체 겨울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터트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급락 패닉셀 나오고 막 뭐 갑자기 뭐 피해 금융 뭐 이런 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AI에 대한 어떤 기폭제 역할이 얼마나 더 빨리 나와줄 거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지표는 디램 가격의 회복이다라고 되는 네.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디램 가격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추세로만 간다면 내년에도 주가가 훨씬 더 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품화했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뭐 65만 원 선 근처까지 단박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좀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오히려 실적이 좀 잘 나왔다 그러면 65만 원까지는 갑니다. 근데 과거처럼 이제 65만 원 선을 넣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85만 원까지 로켓처럼 날아간다. 그거는 좀 경계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어느 정도 비율이 올라갔을 때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면 가치주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또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주 가치주가 고르게 순환매가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제가 GPU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GPU 지금 논란이 또 많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수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대뜸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보신 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갑자기 미국 상원의원이 못 팔게 무조건 막아야 된다 라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겠대요.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정치가 참 되게 어려운 게 미국은 로비스트가 있죠. 합법적으로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겠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수출한 걸 막으려고 또 공화당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정치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또 부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야, 그 돈 그냥 한국에 투자하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에이펙 이전부터도 수출 규제하는 거 풀어달라 얘기를 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수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이 국방수권법의 내용으로 들어갈 뻔한 거를 빼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은 말 그대로 미국의 안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물자 동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갖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NDAA 안에서 이제 개인 AI 법안이라고 있어요. 개인 AI 액트라고 해서 요게 미국의 AI 개발이 이제 확실히 우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우위에 있지만은 말 그대로 중국이 못 따라잡을 정도. 어떤 나라라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잡을 정도로 격차가 커질 때까지는 여전히 미국에 우선권을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개인 AI 액트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사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금 엔비디아가 수출 판로를 확대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쟁을 같이 끌어가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개발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 사태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리 소부장 지금 와서야 소부장 얘기하지만 네. 옛날에 소부장 얘기는 입에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나 사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지 2015년 이전에는 소부장 입에 담지도 말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 박스피 시절에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소재 부품 장비주가 잘 가기 시작했습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 진짜 우리한테 안 팔 거야? 참다 열받아서 내가 차린 집. 근데 그 집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SNS 텍 같은 기술 보세요.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 EV 블랭크 마스크 소재 딱 만드는 거 그거 잘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거 SNS텍한테 수입 많이 하니까 SNS텍 주가 지금 잘 가잖아요. 실적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를 분명히 트럼프 내각도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정치 공세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서 미국과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수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도 지금 그래서 기술 국산화 촉진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딥시크가 왜 계속 충격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촉진시킨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딥시크는 이제 이전부터 나왔지만은 이제 딥시크와 비슷한 사례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화웨이의 이제 부회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이제 뭐 재밌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엔비디아 최신 칩 우리 뭐 2나노 공정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된다. 14나노급.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차원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14나노급을 가지고도 구형 칩도 여러 층 쌓아가지고 잔뜩 묶어넣어서 만들어버리면 구형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됐던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딥시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 지금 파운드리 누가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마이크론밖에 안 돼요. 근데 마이크론도 자기네 물량 다 해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박해진 거예요. TSMC랑. 근데 TSMC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대만 침공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처 찾기가 또 쉽지가 않아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위상은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요약을 좀 짓겠습니다. 반도체 일단 당연히 이제 R&D 부담은 이제 앞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장비주라고 해서 마냥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거나 뭐 소부장 이런 걸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부채 비율이 낮고 수출 기업이 높은 종목을 좀 찾으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 같이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 쉬운 흐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투톱도 삼성전자가 다행히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네요. 그러면서 지수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지만 크게 반등세를 보이지는 않고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살짝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53만 원 위까지는 올라와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료로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이쪽도 오늘 강한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수가 좀 잘 못 갈 때 경기 방어에 대한 개념도 있고 추가적으로 환율이 좀 높았을 때는 고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키워가는 섹터이긴 합니다. 식품업계는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환율이 높으면은 식탁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너 가격 올리지 마.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고 식탁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원래는 고환율일 때는 부담이 됐던 게 이 식품 물가주입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 하는 것도 일단 네. 매출은 나온다. 이거에 안도감을 돌렸던 거지. 사실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좀 살만하면은 오히려 정부에서 정책으로 프레스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어려운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K푸드 열풍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삼겹살 있죠. 자, 전부 다 한 돈만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이제 돼지고기 많이 사옵니다. 필리핀산도 사오고 막 이렇게 사옵니다. 그러니까 맛이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 물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그래 우리나라 저기 김도 잘 팔리고 김치도 잘 팔리고 라면도 잘 팔리고 좋은데 이제 좀 적당히 좀 팔려라. 이렇게 다 팔리면 우리가 먹을 게 비싸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출 자체가 무조건 목표냐?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수출 지향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식품도 당연히 수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적인 재료 수급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동향들에 대해서 또 혹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번에 이제 지금 뭐 가공식품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옥수수, 그다음에 뭐 감자 전분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할당 관세를 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설탕 얘기 나왔잖아요. CJ 제일제당 뭐 너희 폭리 취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설탕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왜냐면 이제 카카오가 지금 농장이 지금 복구가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설탕 가격도 같이 올라갔죠. 이 설탕도 관세를 30%였던 거를 이제 더 축소해서 연장을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료 업종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출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K푸드 협의회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 K푸드 협의회가 2030년까지 수출 목표를 1,000억 불 잡았어요. 근데 정부에서 잡았던 목표가 정부에서 10월에 발표를 했던 데는 뭐 얼마라고 했냐면은 150억 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꿈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차라리 꿈이 깨져도 큰 조각을 얻자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어떤 해외 진출 야욕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도 특히 이제 뭐 특허 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적 제도 지원 쪽에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도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권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도 저는 수출 비중이 한 40% 이상 되는 종목들을 좀 골라보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좀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률 낮추려고 프레스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부채비율이 그래도 한 100% 이하에 있는 종목들을 이번 12월에만 반짝 공략하지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중장기 매집 전략으로 가보신다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40%가 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그 기준 안에서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라면 종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제과 쪽으로 갔습니다. 네.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주가가 연초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투더퓨처처럼 과거로 좀 돌아가는 느낌도 있는데요. 여전히 해외 매출이 69%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도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다, 뭐 물가 계속 올라오고 환율 부담된다, 뭐 카카오 가격 올라가서 초콜릿 제품 안 팔릴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준수하게 방어 잘 되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용 효율화로 잘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 법인 성장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전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중국 법인은 이제 4.7% 성장을 했고요. 러시아 법인은 44%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기대가 된다. 그러면 러시아의 공장들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만 만들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살구맛 초코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네, 러시아는 그런 게 많아요. 망고맛, 살구맛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미국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그 맛을 원해서 전쟁 시작했는데도 그 제품들이 그 마트에 팔려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출 제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들이 거저시 미국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인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지 맞춤형 제품들, 그러니까 쌀과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 뭐 쌀과자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은 다들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또 과자 소비가 또 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이제 또 내년에 명절까지 좀 기대해 봤을 때는 뭐 일단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88,000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깊게 드렸어요. 요즘 제가 드리는 종목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지금 손절가를 깊게 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료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누를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 매수를 한다. 나는 이거를 한 8% 살려고 했어. 그러면 이번 달에 8% 다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2월에 1%, 뭐 2%, 그다음에 뭐 1월 달에 한 2, 3%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집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토픽 종목은 음식료 sek터 안에서 오리온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알테오젠 관련해서 잠시 좀 짚고 갈 텐데요. 지금 13.3%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할로자임이 이제 독일에서 키투르다 SC 관련해서 유통 금지 가처분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알테오젠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이랑 동일하게 플랫폼 기술을 비슷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경쟁사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할로자임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독일 쪽에서 유통 금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오늘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사이에서 소송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한 번 흔들렸지만 계속 주가는 회복하면서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사실상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주주총회가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인데 주가상으로는 참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13%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할로자임에 대한 소송 이슈가 붙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까지 체크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에 좀 제동이 걸리면서 아쉬운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서 AI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모멘텀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현재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온도가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사실 하락폭을 정말 키워가고 있었는데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면서 4031선에서 움직이면서 강보합권 현재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0선에서 움직이면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주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시 담아가는 전략을 좀 택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917억 원 정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함께 팔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를 좀 더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개인이 1,8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투톱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컸었는데 그래도 조금 축소해간 모습입니다. 53만 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1.75% 현재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HBM 같은 경우에 HBM4 안에서 양산 채비를 맞췄다라는 삼성전자의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오늘은 그래도 10만 5천 원 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오늘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 100조 원까지 전망이 나왔다는 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FS홀딩스입니다. 오늘도 소폭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36% 오르면서 55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도 오늘 오릅니다. 5% 가까운 급등세를 좀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의 족쇄가 이제 좀 풀리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받아갈 것으로 보이죠. 일단 완성차 안에서는 글로벌 저변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고 이제는 로보틱스까지 사업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에어리퀴드와 수소에 관련해서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까지 나왔다는 점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9만 7,500원에서 지나갑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데이터 센터 협력 논의가 나오게 됐죠. 이로 인해서 한동안 9만 원 선을 제대로 좀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LG전자였는데 어제 9만 원 시원하게 뚫어줬고요. 오늘은 10만 원까지 찍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10만 원을 찍어서 5.49%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코스닥에서는 사실 장 시작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제약 쪽들이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이 일단 가장 큰 그 하락세를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13% 가까운 아주 큰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45만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사실 코스피 이전을 공식화한 기업이기도 하죠. 오는 8일에 이 주총이 열려서 이 안에서 관련된 사안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코스피 이동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알테오젠의 흐름들을 좀 주가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약세 신호가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하락세를 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BL 바이오도 상승 출발했지만요. 0.6%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D&D 파마텍도 파란불 켜 있습니다. 93,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도 일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 안에서 7.54% 상승하면서 98,4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그리고 로봇주도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지금은 살짝 그 상승폭이 꺼진 상황이지만 원익홀딩스 2.34% 오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알테오젠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불거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ALT-B4를 그리고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엠다자의 기술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기술이라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소송에 대한 노이즈가 낀 구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이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보도 있을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